오래전에 초청을 받아서 준비를 했는데 제가 강의 시간이 오늘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짧더라고요. 짧아서 사실은 이 과목은 제가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는 과목이라서 오늘 이제 저한테 주어진 시간이 40분이고 이 강의록은 거의 한 3시간 정도입니다. 3시간요. 그래서 제가 한 40분 동안 잘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잠깐 소개를 드리면 저는 원래 전공이 컴퓨터공학입니다. 컴퓨터를 전공을 했고, 그리고 서울여대 이제 교수로 와서 정보보호학과를 이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서울여대가 지금도 있고요. 내년에 이제 학부로 바뀌는데, 그래서 저희가 정보학과 만들고 나서 한 7년 있다가 두 번째로 만든 학과가 고려대학교 사이버국방학과가 두 번째로 만들어졌습니다. 좀 굉장히 앞서갔죠. 근데 보안 쪽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문가들의 윤리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서 그때부터 이제 윤리 운동을 같이 시작을 했고, 처음에는 인터넷 윤리 운동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16년에 우리나라의 유명한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대결이 있었죠. 이제 그때 이제 박근혜 정부 때인데, 우리도 인공지능을 해야겠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투자를 하면서 이제 마스터 플랜을 세울 때, 외국에 보니까 인공지능 기술만 하는 게 아니라 윤리를 이미 시작을 했더라. 우리가 늦었지만 윤리도 같이 하자. 그래서 2016년에 처음으로 이제 정부가 주도해서 민간 전문가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당시 AI가 도입된 사회를 지능정보사회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능정보사회 윤리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라는 이제 미션으로 팀이 이제 구성이 됐고요. 위원회가 이제 위원장이든 위원이든 뭐 사실 AI 윤리 하신 분들이 많지 않잖아요. 거의 전무했으니까요. 그래서 이제 각계의 전문가들 되게 철학, 법학, 사회학, 뭐 주로 인문사회학 하신 분들이 주로 모였고, 그 위원장을 누가 할까, 누구를 시킬까 하다 보니까 제가 그 당시 한국인터넷윤리 학회장을 세워서 회장을 하고 있어서, 이게 가장 가깝다. 그래서 이제 인터넷 윤리 했던 회장이 AI 윤리 회장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3년 정도 연구해서 2018년도에 우리나라 최초의 AI 윤리죠. 이제 영어로는 서울 팩트라고 하는데, 지능정보사 윤리 가이드라인을 이제 그 정부 문화의 달 행사 때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요. 뭐그 덕분에 저는 훈장을 받았지만, 받고, 그 뒤에 이제 정부가 좀 바뀌었죠. 정부가 바뀌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이걸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업그레이드 시켜서 2020년 말에 이제 국가인공지능 윤리 기준이라는 게 나와서 이게 두 번째 버전인데 지금 현재 기준입니다. 현재 기준. 그래서, 일찍 시작을 한 만큼 되게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열심히 연구도 했고, 그런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당시만 해도 AI가 일반인들한테 잘 알려지지 않을 때, 그러니까 이제 AI에 대한 걱정들을 사람들이 되게 뭘 보고 하냐면 영화를 보고 합니다. 저 영화처럼 인공지능이 저렇게 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앞으로 그러면 인공지능을 만드는 사람, 그 다음에 거기에 돈을 투자해서 사업하는 사람, 요 두 부류만 정신을 바짝 차리면 되겠다. 이 사람들만 정신 잘 차리고 윤리적으로 AI를 잘 만들면 일반 사용자는 그냥 쓰면 되는 거니까. 뭐 자동차로 치면 현대하고 기아하고 여기서 아무 문제가 없는 자동차를 잘 만들면 일반인들은 그냥 사용하면 되잖아요. 이제 그런 개념을 가지고 이게 전 세계적인 추세였어요. 왜냐하면 AI가 미래 기술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당시에 AI 윤리는 대부분 개발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윤리, 그 다음에 사업자를 교육시키기 위한 윤리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시겠지만 굉장히 빨리 바뀌잖아요. 빨리 바뀌면서 AI가 지금은 이제 미래 기술이 아니에요. 현재 기술입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스마트폰 안에 앱이 굉장히 많을 텐데 거의 그 앱의 못해도 한 20, 30%는 다 AI를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유튜브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거 채널 선택권도 사실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것 같지만 AI가 다 모니터링 하면서 그 다음 단계의 동영상을 여러분들한테 뿌려줍니다.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혹시 내가 유튜브 짧은 거 한 몇 개만 보고 자야지라고 했다가 시간만큼 짧게 끝나는 경우가 별로 없죠. 하나 끝나면 또 추천이 오고 그 다음 게 이게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어떻게 귀신같이 내 취향을 잘 알지? 이게 뒤에서 이제 AI가 하고 있는 겁니다. 최근에 보면 제가 이제 조금 넘기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어떤 조사를 했냐면 도대체 AI가 현실 속에서 얼마나 많이 쓰일까를 조사를 했는데 이 정도가
제가 이제 체크했더니 굵직굵직한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도 AI가 운전해주는 시대가 오죠. 운전해주는. 그래서 자동차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 같은 경우는 5단계인데 4단계부터는 운전사가 뒷좌석에 앉습니다. 앞좌석에 앉지 않고. 그래서 이제 4단계가 올해 기아 현대가 올해 4단계가 목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날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시면 여기 저기 청계천 같은 데 가도 계속 자율주행 버스 이렇게 운영하고 있고 테스트 많이 하고 있죠. 일본도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지금 AI 스피커, 휴대폰 안에 있는 AI 비서, 그다음에 챗GPT로 표현되고 있는 AI 챗봇 서비스 이런 것도 돼 있고, 그다음에 의사 선생님도 AI가 합니다. 판사도 AI가 하고, 회계사도 AI가 하고, 국가별로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이미 다 들어와 있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용 등급 판단도 사람이 안 합니다. AI가 다 합니다. 그리고 뭐 최근에 이제 3년 동안의 코로나 동안에 이제 대면 면접을 못하니까 비대면 면접을 했잖아요. 지금처럼 줌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자들 이렇게 면접했는데 조금 돈 있는 회사는 AI 면접관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우리나라 AI 면접관 솔루션을 가지고 있는 회사가 5개인데 5개 중에서 한 2개가 독과점을 해요. 두 개의 독과점 AI 솔루션을 쓰고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에만 600개가 넘습니다. 대기업들이 되게 많고요. 그래서 뭐 보는 것처럼 통번역, 그 다음에 밑에 오시면 이제 사이버니까 이제 가짜, 버추얼 휴먼이라서 사람이 아닌데 인간처럼 뭐 광고도 하고 뭐 이런 사람들도 이런 존재들 많아져서 이렇게 보니까 야, 이미 AI는 현재 들어와 있죠.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윤리는 이전에는 개발자, 사업자만 잘 지켜야 됐는데 지금은 이제 이용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AI 윤리관은 그동안에 미국이나 유럽 쪽의 책들이 되게 개발자 중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용자 중심으로 책을 좀 써야겠다라고 싶어서 한 1년 반 정도 책을 써서 작년 5월에 발표한 게 제가 이제 처음 소개할 때 AI는 양심이 없다라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에 보시면 이제 주로 뭐라고 그럴까요? 이 챕터가 4장인데 앞쪽이 주로 일반인을 위한 윤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요 내용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개발자 윤리를 막 설명을 해드리면 별로 와닿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들 윤리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 아마 금방 시간이 들 것 같아요. 그래서 3, 4장은 주로 개발자 윤리고요. 이 책이 나온 지가 작년 5월에 나왔는데 작년 11월 말에 챗GPT가 발표됐죠. 그래서 이 책에는 챗GPT 이야기가 없어요. 챗GPT 이야기가 없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AI는 양심이 없다 2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챗GPT도 양심이 없다. 그래서 원래 이제 이 강의의 뒷부분은 제가 챗GPT 이야기를 잠깐 해놨습니다. 시간이 되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한 가지 특징을 이제 AI 특징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AI가 자동차나 뭐 인터넷이나 뭐 메타버스나 이런 기술하고 좀 다른 점이 있어요. 3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얘는 일단 사람의 머리를 대신하죠. 지능을 대신하잖아요. 그래서 대개는 이제 인정받는 AI는 첫 번째 중요한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바로 이겁니다. 지능적. 얼마나 지능적이냐면 그 분야의 전문가보다 더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이세들도 이기는 거죠. 이세들도 이기는 거고, 그다음에 아주 EBS 명의로 나오시는 분들보다 AI 의사가 오진율이 더 적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2016년에 그 왓슨이라는 AI 닥터를 만들었는데 그 우리나라에서 가천대학교 길병원에서 최초로 도입을 했어요. 도입하고 몇 달 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나라 그 5대 빅5 의대가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병에 걸리면 꼭 한번 진료를 받고 싶어하는 병원 있죠. 삼성의료원부터 거기는 환자들이 몰래 이동하기 시작합니다. 네, 정말 우리 서울대 의대 교수님이 진짜 잘 날 진단한 걸까? 그래서 옮기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그래서 이제 기존의 병원들도 큰 위기를 느꼈죠. 큰 위기를 느껴서 이제 우리나라 보건복지부한테 우리도 만들자. 그래서 우리도 만들었습니다. AI 닥터 앤서라고 만들었습니다. 벌써 2년 전에 버전 1을 만들었고 지금 버전 2를 쓰고 있는데 잘 안 쓰시죠? 우리 의사 선생님들은 첨단과학이나 뭐 원격진료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하세요. 별로 안 좋아하셔서 만들어 놓고 잘 안 쓰시는데 중국은 이미 2017년에 샤오이라고 해서 AI 닥터를 만들었습니다. 바이두라든지 텐센트에서 이미 만들어서 중국 의사시험을 한 번은 떨어지고 다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같으면 보건소 중국 인구 되게 많죠. 그 중국 인구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국 인구에 필요한 의사도 공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 의사수급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AI 닥터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보건소 같은 데다가 AI 닥터가 다 배치가 되어 있고 AI 닥터한테 먼저 진료를 받아서 문제가 있으면 사람한테 갑니다. 사람 닥터한테. 그 시스템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즘에 의사수급 문제 때문에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우리는 다 만들어서 다 사장시켰을까? 이걸 하다못해 보건소나 아니면 1차 의료기관에 같이 둬서, 뭐, 1대1 진료는 아니지만 보조 진료? 뭐 그런 거 해도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항상, 사회에서 혁신하고 기득권하고 부딪히는 부분에 있어 나타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자율적입니다. 얘가 뭘 판단하는데 사람한테 간섭을 안 받아요. 아까 자율주행 자동차는 사람한테 간섭을 받지 않고 서야 되는지 가야 되는지 꺾어야 되는지를 스스로 판단하죠.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지금의 인공지능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얘는 학습을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디지털 데이터를 학습을 합니다. 그 이 세 가지 때문에 윤리 문제가 생겨요. 왜 생기냐면 딱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AI한테 학습하라고 준 데이터 안에 이미 기존 사회의 편견과 차별과 불공정이 녹아져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왜냐면 전통적으로 10년, 20년 데이터를 가만히 놓고 따지면 인사와 관련된 거, 사람의 채용과 관련된 걸 따지면 남녀 차별했거든요. 그다음에 지방대 차별하고 그다음에 심지어 어느 회사는 얼굴을 관상을 봐서 붙이고 안 붙이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들, 과거의 기준들을 얘가 학습을 해서 그래서 AI가 이제 면접관 역할을 한다고 그러면 이거는 전통적인 사회의 차별과 편견이 AI에 의해서 고착화돼 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심하죠.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도 연방법원에서 AI 판사를 쓰고 있는데 주로 어떤 이제 컴퍼스라는 AI 판사는 이미 형무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을 가석방 시킬지 말지 판단하는 데 씁니다. 그런데 이 탐사 매체에서 그걸 밝혀낸 기로는 백인들은 가석방 비율을 높게 해주고 흑인들은 가석방 비율이 그게 낮대. 통계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다. 따라서 이 컴퍼스라는 AI는 흑인을 차별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연방법원에서 실제 그 AI 알고리즘을 조사해봤더니 알고리즘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알고리즘을 그렇게 흑백을 차별하게끔 하지는 않고 지금까지의 학습했던 데이터에 이미 흑인들의 범죄율이 높잖아요. 재범률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그대로 학습을 하니까 그게 고착화돼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면은 데이터를 마사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존에 그러면 남녀 차별이 있었으면 여성 차별이 없도록 남성 쪽을 좀 더 차별하고 여성을 조금 더 강화시켜주고 마사지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거 하는 것도 또 차별이 될 수 있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마사지 할 거냐. 그래서 이게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AI 윤리 중에 하나는 가장 큰 이슈가 기존의 데이터를 얘가 학습을 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에서 우리가 차별이라고 부르는 부분들이 AI에 의해서 고착화될 수 있다. 이거 가장 큰 위험이다. 그래서 이제 요거는 사실은 만드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만드는 사람이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용자 윤리도로 가냐면 한 번은 이제 미국의 한 기업에서 똑같이 AI 평가를 했는데 여성들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 여성들이 그 떨어지신 분들이 카페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이제 탈락한 그 유명한 기업입니다. 아마존입니다. 아마존. 아마존 기업에서 2016년부터 AI를 썼는데 떨어진 분들이 이제 카페 처음에 여성인 줄 모르고 탈락한 사람들의 모임을 만들었는데 여성들밖에 안 오는 거예요. 이분들이 이상하다? 왜 남성들은 없지?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아마존은 지원서에 남성, 여성을 다 가립니다. 남성, 여성을 쓰지 못하게 이른바 이제 블라인드를 하는 거죠. 그렇게 했는데 여성들이 떨어진 거잖아요. 많이. 그래서 이제 야 이거 이상하다고 그래서 정부한테 건의를 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아마존이 우리 차별 안 한다, 절대 차별 안 한다라고 했는데 1년 뒤에 뭐라고 했냐면 차별한 게 맞다. 라고 발표했고, 그럼 남성, 여성을 쓰지 않았는데 어떻게 차별했느냐 했더니 여성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녹아져 있는 거예요. 여성들만 들어가는 클럽, 여성들만 하고 있는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녹아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반영된 것일수록 과거에는 여성들을 채용을 잘 안 했거든요. 그분들이 떨어졌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지원하는 사람도 그런 단어들을 쓰고 있으면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건은 뭐냐면 이용자가 똑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용자가 똑똑하고 이용자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개발자나 사업자들을 지켜보지 않으면 그냥 일방적으로 만든 것 가지고 우리가 써야만 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이제 전통적으로 똑똑한 소비자가 똑똑한 제품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소비자 운동을 하는데 AI 시대도 똑같습니다. AI 시대도 AI 관해서 잘 알고 원칙을 좀 이해하면 우리가 뭐 지금은 우리가 그렇지만 만약에 이게 우리 다음 세대 이제 기성세대 같은 우리 다음 세대를 AI가 판단할 때 기성세대의 기준을 가지고 그대로 판단해버리면 차별받는 대상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당장의 내 문제는 아니더라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도 소비자들이나 학부모들이나 교사나 기성세대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그런 문제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능적이고 이 자율적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겁니다. 실제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저희 어머님이 이제 90 가까이 되셨어요. 그래서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에서 그 국가에서 보통 연로하신 분들께 수급을 해주시잖아요. 한 달에 얼마씩. 한 번은 작년까지 30만 원을 받았는데 올해 20만 원으로 줄었대요. 그래서 이제 동사무소에 가서 직원한테 따졌답니다. 왜 작년에 30만 원씩 줬는데 이번에 20만 원씩 주냐 그랬더니 어르신 이거 제가 판단하는 게 아니고 인공지능이 판단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따질 수가 없어요. 아까 말했죠? 다 인공지능이 합니다. 왜 인공지능이 하냐면 그렇게 민원성인 작업들일수록 인공지능한테 위탁을 해요. 민원이 줄어들잖아요. 그쵸? 이 사람 붓고 떨어지는데 막 따지니까 그 AI가 했어. 내가 한 거 아니야. 내가 했으면 불공정해졌을 텐데 인공지능이 했어.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좀 불편해하는 결정의 자리를 가급적 인공지능을 시키려고 그래, 당사자들은. 그러면서 이제 면피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이 결정의 자리라는 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어떤 사람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비자를 줄지 말지 이전에는 외교관들이 다 알아서 했거든요. 근데 그걸 요즘 인공지능을 씁니다. 그러니까 왜 비자를 거부하냐고 막 따지면 제가 안 했는데요. 인공지능이 했는데요. 이러면 더 이상 못 따지는 거죠. 그래서 갈수록 좀 심각한 결정의 자리를 앞으로 갈수록 AI가 더 차지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관한 불편한 게 사람들한테 있으니까 점점 그럴 건데 그게 더 문제죠. 그러면 이제 따지면은, AI가 그랬어. 한 번은 어떤 게 있냐면 블로그에, 최근에 5개 기업의 면접을 봤대요. 그런데 이 5기업이 우연히 똑같은 AI 면접관 솔루션을 쓰고 있대요. 그러니까 본인이 같은 솔루션을 5번을 본 거죠. 다 떨어졌어요. 다 떨어지니까 이분이 화가 났어. 그래서 5개 기업 인사 담당자한테 메일을 보냈대요. 내가 다음에도 취업 준비를 해야 되는데, 앞에서 똑같은 AI 면접관을 내가 5번 보는 동안 계속 떨어졌다. 도대체 얘를 6번, 7번째도 보게 되면 뭘 준비해 붙는지 좀 알고 싶은데 왜 떨어지는지 이유 좀 설명해 달라고 했대요. 했더니 5개 기업 가운데서 몇 군데에서 대답을 해줄 것 같아요? 아무도 안 해줬어요. 딱 한 군데에서 해줬는데 그것도 대답을 해준 게 아니라 오히려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했냐면 AI 면접관이 사람 면접관보다 더 공정하지 않나요? 이렇게 그러니까 공정하지 않은 것처럼 따진 것처럼 오해를 해서 따지지 말라는 거죠. 따지지 말라. 사실 AI 면접관이 더 공정할 수 있어요. 혹시 사람 면접관으로서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 있다 보니까 입학 때 수시 입학, 뭐 면접하죠. 입학사정관, 저 입학 지정을 2번 했기 때문에 입학 너무 잘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와서 면접을 하는데 같은 과에 어, 질문이 다르면 안 돼요. 질문이 다르면 이 학생한테는 유리한 질문 해줬고 나한테는 불리한 질문 했다고 바로 민원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어떡하냐면 오전반은 오전반끼리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리고 앞에 면접 본 학생 못 나가게 합니다. 나가면 이제 바깥으로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리고 오후반 되면 또 오후반으로 질문 바꿔치기 해서 오후반 내내 가둬놓고 면접을 합니다. 그래야 공정하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그게 공정하냐? 면접 해보시면 알겠지만 그날 한 20명 면접이 있는데 1등으로 첫 번째로 들어온 친구가 너무 똑똑해요. 진짜 잘해. 그럼 100점 주시겠어요? 면접 점수가 100점 만점인데 첫 번째 들어온 친구가 너무 말을 잘하면 100점 만점 100점 주시겠어요? 절대 100점 안 줍니다. 왜냐면 그 뒤에 있는 친구가 더 똑똑한 친구가 들어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점수를 잘 주긴 잘 주지만 95점, 90점 이렇게 주고 혹시 뒤에까지 해서 더 똑똑한 건 없으면 앞으로 와서 100점으로 고쳐야지.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요즘은 면접을 어떻게 하냐면요. 시스템을 써서 한 번 면접하고 입력하면 끝이에요. 못 고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서류로 가지고 옛날에는 다 보면서 뭐 조정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게 못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에 그냥 끝내야 되는 거죠. 그런 시스템 안에서는 첫 번째 똑똑한 학생이 들어가면 약간 불리하게 판정을 받아요. 점심 먹고 나서 면접하면 어떨 것 같아요? 이 면접위원들 지금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밥을 먹었어요. 너무 맛있는 밥을 먹어서 커피도 한 잔 마시고 자, 그 다음 학생이 딱 들어왔어. 점수 좋습니다.
이건 제 주관이 아니고요. 영국의 재판, 그러니까 영국의 법원에 관해서 빅데이터 분석한 게 있어요.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똑같은 죄를 저질렀으면 형량이 똑같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통 법원에서는 그 형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판사들한테 주거든요. 그 훈련도 시키고.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똑같은 죄를 저질렀는데 점심밥 먹고 나서 재판을 하면 형량이 낮아요. 그게 이미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논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영국의 법정의 정의는 포도당에 있다. 뭐 이런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사람이 하는 이상 이게 선입견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말을 하는데 블라인드라고 해서 고향도 출신 학교도 뭐 다 가렸어요. 근데 말을 딱 하는데 우리 어머니하고 똑같은 사투리를 쓰네. 우리 어머니와 같은 고향이네. 뭐 벌써 선입견 딱 들어갔잖아요. 저 옷 입은 거 내가 딱 싫어하는 스타일이네. 들어가죠. 근데 AI는 뭐 첫 번째로 하든 점심밥 먹고 하든 뭘 하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AI는 공정하다고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AI 윤리하면서 최근에 AI 윤리 만든 회사들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AI 윤리하면서 공정할 수 있도록 가이드를 주는데 공정하지 않습니다. 공정하지 않아요. 본인들은 굉장히 공정하게 해요. 굉장히 공정하게 한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가끔씩 혼동하는 게 뭐냐면 정확하게 한다는 거를 공정하게 한다는 거 헷갈리세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사람이 면접하면 합격 불합격이 나오는데 이걸 AI로 옮겼더니 AI가 합격 불합격 시킨 거하고 사람이 합격 불합격 시킨 거하고 똑같이 나와서 우리는 그대로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 그거는 사람이 하는 걸 그대로 AI가 정확하게 따라한다는 이야기지. 이게 공정하다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회사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그래서 사람 면접관도 남성, 여성을 반반 쓰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남성, 여성 반반 쓰니까 공정하다. 그렇지 않을 텐데. 왜냐면 여성 중에서도 남성 편향적인 사람이 있고, 여성 친화적인 사람이 있고,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이 우연히 몰리면 한쪽으로 가는 거죠. 미국은 어떻게 하냐면, 미국은 이미 법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AI 관련돼서 면접에 관한 법이 만들어져 있어서, 어떻게 알고리즘을 짰든 상관하지 않아요.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차별 변수가 있습니다. 차별 변수. 그게 20몇 가지가 되는데, 보통 그걸 이제 보호 변수라고 하거든요. 프로텍티드 애트리뷰트라고 해서, 예를 들면 피부 색깔, 인종, 학벌, 가문,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피부라고 그러면 이 사람의 피부를 블라인드 시켜놓고 나머지를 조건을 다 똑같이 해요. 그래 놓고 그 AI를 돌렸을 때 퍼센트가 50대 50이 나와야 되는 거. 그렇죠? 뭐 그런 식으로 다 테스트 거쳐서 50대 50이 나오면 써라. 이렇게 하는 건데 우리는 그냥 과정을 그 사람이 신뢰해서 공정하게 만들었으니까 공정하게 만들었겠지라고 생각해서 돌리는 거여서 저 아니라고 그랬어요. 이거 아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국회의원들 몇 분들한테 빨리 이거 법 만들어서 쓰기 전에 우리 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차별들 요소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거친 다음에 써야 된다. 이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이런 특성과 관련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떨어지면 이런 거죠. 나 왜 떨어지는지 설명해줘. 설명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설명 안 해주면 쓰면 안 돼요. 그러면 AI가 권리도 없지만 AI의 권리가 더 우선이죠. 사람의 권리보다. 인권보다 더 우선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AI가 나를 왜 떨어뜨리는지 설명도 해주고 또 내가 궁금한 거 대답도 해줘. 그래서 AI가 돌아가는, 얘가 진짜 똑똑하지만 지가 사람보다 똑똑해봤자 그래도 분명히 돌아가는 원칙이 있겠죠. 그 원칙을 사람이 알 권리가 있죠. 얘는 똑똑하니까 인간들이 알 권리가 없어. 이건 또 사람을 무시하는 거니까. 그래서 AI가 진짜 똑똑하면 자동차가 어떻게 해서 저렇게 피해서 가고 했는지를 설명해달라. 그럼 설명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설명 가능성이라는 윤리라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원리를 또 말해주면 또 투명성. 그래서 뭐 AI 윤리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처음에 나왔지만 차별과 편견이 없는 공정, 두 번째가 설명 가능성, 세 번째가 투명성. 이 세 개는 이제 개발자들이 진짜 지켜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로 이제 개발자 윤리를 끝냈습니다. 이제부터 이용자 윤리입니다. 이용자 윤리. 개발자는 이용자 생각 잘 못합니다. 저도 프로그램 개발해봤지만 열심히 프로그램 개발하고 난 다음에 메뉴 같은 거 만들잖아요. 여기는 이름, 여기는 뭐 주민등록번호 막 만들고 딱 주면 사람들한테 쓰라고 주잖아요. 그럼 만든 대로 안 써요. 여기 분명히 주민등록번호 넣으라고 그랬는데 거기다가 막 키보드 뒤집어가지고 막 눌러서 아무 캐릭터를 막 집어넣거든요. 그럼 에러 나오고 막 팍팍 죽거든요. 그럼 막 짜증내죠. 너는 프로그램 개발자에 대한 존중심이 없다.
내가 이거를 진짜 6달 동안 고민해서 여기는 이름 쓰라고 그랬지. 근데 왜 이름을 안 써? 여기에 주민등록번 넣을 때 하이픈 빼라고 그랬지. 근데 그걸 왜 집어넣어? 막 그러거든요. 근데 이용자는 그거 없잖아요. 만드는 거 무슨 상관이 있어? 자동차를 어떻게 만드는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없어요. 이 사람이 뭐 2년 동안 날 새서 만들었는지 하루 만에 만드는지 우리는 상관하지 않죠. 3천만 원 주고 샀으면 그에 대한 기대할 만큼 쓰는 거죠. AI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AI 만든 사람들이 이런 목적으로 좋은 의도로 만들었겠죠. 좋은 의도로 또 사람들이 필요한 의도로 만들어서 딱 줬는데 사람들이 쓰는 게 1,000명이면 1,000가지예요. 이거 바라보는 시각이 1,000가지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문제가 엄청 큰 거예요. 근데 개발자는 그걸 몰라요. 근데 그 1,000가지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부터는 이용자 윤리로 들어가서 앞으로 20분 동안 동영상 한 3개만 보고 끝내겠습니다. 자, 요거는, 한번 보신 적 있었을 것 같아요. 한 2, 3년 전에 엠넷에서, 그 거북이라는 그, 혼성 그룹 있죠? 요 혼성 그룹? 요 혼성 그룹, 네. 잘 아시죠? 이거 잘 하시면 기성세대입니다. 이거 모르시면 신세 요즘 젊은 세대고. 근데 이 거북이, 예, 거북이의 노래를 요새 리메이크를 많이 하니까 유튜브도 있고 그래서 뭐 잘 알긴 하는데 이 노래는 잘 알죠. 뭐 빙고, 비행기 왜 이런 잘 알죠. 이분들 활동 시기가 2011년까지입니다. 이쪽이 왼쪽이 예, 지이고 오른쪽이 금비라는 여성 가수고요. 가운데가 임성은이라고 해서 거북이이기 때문에 이 사람 별명이 터틀맨이라고 불려져 있는데 이 사람이 어, 심장마비로 갑자기 죽었어요. 2008년 4월에. 그래서 이제 기획사에서 저 사람 대신해서 남성 가수를 뽑아서 다시 3인조 활동을 했는데 임성훈 씨만큼 활동 못해서 결국 팀을 해체시켰습니다. 2008년에 돌아가셨죠. 그런데 12년이 흐른 다음에 이분을 AI로 부활시켰습니다. AI를 부활시켜서 옆에 아직 여성 가수는 살아있잖아요. 그분들 불러서 다시 이제 완전체를 만든 거죠. 그래서 AI로 부활시킨 다음에 3D 홀로그램으로 무대에 세웠습니다. 그래서 3D 홀로그램, 그다음에 지금비 세우고 여성 댄서 2사람을 세워서 2020년 12년 생방송을 했습니다. 생방송. 그 당시가 코로나 때죠. 생방송했기 때문에 방청객들은 그 장소에 못 오고 다 이제 온라인으로 붙었어요. 붙었고 그 방송하는 과정 가운데서 임성훈 씨 어머니, 노모, 그다음에 형 이제 그걸 지켜봤고 뭐 팽수 아시죠? 팽수. 팽수도 지켜봤고 뭐 이랬던 겁니다. 한번 보통 유명한 가수들이 갑자기 죽으면 팬들이 면전 지나다가 보통 부활 공연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부활 공연 하셨던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이클 잭슨 갑자기 죽고 나서 한 5년 있다가 그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 갑자기 등장했죠. 그 생방송에. 그래서 3D 홀로그램으로 해서 나온 건 제가 화면만 잡았는데 유튜브에 있습니다. 보시면. 그 다음에 휘트니 스턴도 마찬가지로 죽었는데 그 뒤에 한 6년 있다가 실제 옆에 이제 크리스틴 아길레라 살아있는 가수랑 협연을 했던 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하고 지금 방금 했던 거북이하고 굉장히 큰 차이점이 있어요. 기술적으로 따지면 이 두 개보다 이제 거북이는 AI를 써서 한 건데 이 두 개는요. 제가 질문 하나 더 드리면 아까 거북이가 불렀던 노래 혹시 어떤 드라마의 주제곡이었어요? 이태원 클래스. 역시 이쪽이 빠르시네 대답이. 이태원 클래스가 몇 년도 드라마예요? 정답 2020년 2012년 정답 2018년 2020년 정답 19년 2020년입니다. 이게 2020년 12월 연말에 만든 이제 다큐인데 그 해의 히트 드라마입니다. JTBC. 그러면 거북이의 그 임성훈 씨가 2008년에 죽었대 있잖아요. 2008년에 죽었을 때 이태원 클래스의 주제곡을 알고 죽었을까요? 몰랐죠. 몰랐습니다. 이게 이제 그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앞에 그 마이클 잭슨이나 휴스턴 히스턴은 지금 부활 공연회 때 불렀던 곡은 본인들이 살아있을 때 불렀던 곡이에요. 불렀던 거를 디지털로 추출해서 옷도 바꿔치고 액션들을 이렇게 요소를 뽑아가지고 이제 만든 거고 여기는 안 불렀던 노래잖아요. AI는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과거에 본인이 학습했던 데이터들, 그러니까 본인의 데이터들을 학습해서 그걸 가지고 새로운 것들에 적용을 시켜서 계속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떤 게 되느냐? SM 엔터테인먼트에 초등학교 때부터 들어와서 열심히 연습하는 연습생들이 앞으로 경쟁할 상대는 죽은 가수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죽은 사람이랑 경쟁하는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거북이 아신다고 그랬죠. 옛날에 한 10몇 년 전에 거북이 뭐 노래 살 때는 이렇게 리어카에서 테이프 막 1,000원씩 막 그 불법 복제해서 사는 것도 부담스러웠는데 지금 한 15년 사이에 그 정도 살 돈은 되시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팬클럽들이 지금은 경제적 여력이 있는 여유가 있는 팬들이 돼 있고 옛날 그 자기 가수에 대한 향수는 더 커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불렀던 노래를 반복해서 들어도 지금 좋거든요. 그런데 그 스타일의 노래, 그래서 이제 여기 이태원 클래스의 주제곡인 이 시작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이유가 이게 거북이랑 비슷한 스타일의 노래예요. 앞에 했었던 옛날 거북이가 불렀던 노래. 그런 비슷한 노래를 새로 만들어서 이제 영상도 나오고 음원도 나오고 파는 거죠.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하루에 듣는 음악 시간이 일정하다고 하면 특히 이제 뭐 새로운 세대는 잘 모르지만 기성세대들은 자기가 좋아했던 가수, 그래서 지금 은퇴했던 가수들을 AI로 불러내서 새로운 곡을 자꾸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수요가 있으면 그거로 비즈니스 할 회사들이 되게 많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음악만 그러느냐? 이것도 있습니다. 왼쪽에 누굽니까? 글씨가 쓰여 있지만 제임스 딘 아세요? 네, 아시는 분들은 기성세대. 모르시는 분, 저 쌤 누구야? 포즈 보니까 영화배우 같은데,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24살 때인가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영화 딱 3편 주고, 한참 이제 시작할 때 죽었는데, 그 3편의 영화가 진짜 강렬해서, 이 제임스 딘은 거의 이제 성격파 배우의 심볼처럼, 반항아의 심볼처럼 쓰는데, 이 사람을 AI로 부활시켜서, 2019년부터 파인딩 잭이라는 베트남 전쟁 영화를 찍었습니다. 지금 거의 완성이 됐어요. 그러니까 주연인 이 사람만 AI로 부활시켜서 찍은 거고 나머지는 진짜 배우들이에요. 진짜 배우, 진짜 세트. 그런데 이제 그 캡틴 아메리카 맡았던 그 배우를 비롯해서 헐리우드 배우들이 막 반대한 거예요. 죽은 사람 가지고 장난치지 마라. 막 그랬는데 이 감독이 뭐라고 그러냐면 결국 밥그릇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면 그 자리에 누군가 살아있는 헐리우드 배우가 들어와서 주연을 했겠지. 아까 이야기처럼 결국 산 사람이 죽은 사람이 경쟁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감독이 했던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세대는 운이 좋아서 제임스 딘의 명품 연기를 볼 수 있는 시대에 태어났고, 그런데 지금 젊은이들은 제임스 딘이 누구도 모른다. 그런데 AI가 이 사람을 다시 부활시켜서 그의 명품 연기를 지금도 젊은이들이 볼 수 있도록 해준다는데 무슨 권리로 기성세대가 막느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반대를 해도 계속 하겠다는 이야기죠. 왜냐면 그게 돈이 되니까. 오른쪽에 있는 분 누구세요? 오드리 헵번 어떻게 아세요? 여기 오씨도 안 계시는데. 오드리 헵번? 보통 청초함의 대명사죠. 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옛날에 그 TV에서 이렇게 사랑의 짝대기라고 그래서 남자 셋, 여자 셋 나와서 이렇게 TV에서 공개적으로 이렇게 구원할 때 보면 이제 자기소개할 때 좋아하는 여성 이미지가 누구세요? 그러면 저는 오드리 헵번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저는 비비안 리를 좋아합니다. 막 그럴 때 항상 나오셨던 분이세요. 오드리 헵번을 부활시켜서 포르노를 찍고 있습니다. 왜요? 안 돼요? 갑자기 막 화내요? 화나죠. 화나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예요. 화가 나죠. 마케팅 하는 사람한테는 이슈죠. 야, 이거 노디 마케팅 하기 딱 좋죠. 미국에서 이걸 찍고 있는데 당연히 그 후손들이 우리 할머니 증조 할머니를 어디 포르노에 출연을 시켜? 우리가 허락도 안 했는데 이거 소송 걸어야겠다. 그럴 수 있고 만약에 결혼 안 하고 죽었으면 후손이 없죠. 그럼 이제 팬들이 공익소송을 합니다. 공익소송. 일반적인 사회 통념상 사회 통념에 반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하는 거죠. 그런데 미국은 이게 미국에서 일어난 일인데 미국은 아시겠지만 표현의 자유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훼손은 중요하게 간주해줘서 표현의 자유가 부딪히면 살아있는 사람의 명예훼손이 우선인데 죽은 사람의 명예훼손이나 공익소송은 표현의 자유 앞에서 힘을 못 씁니다. 결국은 소송 걸려서 오히려 가십거리가 되고 영화는 더 잘 되고 그리고 상영은 되고 그런 게 막 생기겠죠.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만드는 사람은 목적이 딱 하나잖아요. 옛날에 그 사람을 다시 살려서 현대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생기는 파장이 대단히 큰 거예요. 아까 이야기했죠. 젊은 사람들한테는 AI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직업이 줄어든다, 뭐 날리고 이러는데 내 분야에 이미 성공한 기성세대가 나랑 돌아가신 분이 다시 경쟁하러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성공해도 문제예요. 성공하면 죽은 사람이 돈을 벌었는데 그 번 돈은 누가 가져요? 죽은 사람은 없는데 그럼 다 유산이에요? 유산? 할머니 잘 만나서 후손들은 계속 돈을 버네? 할머니의 그 디지털 아바타 활동을 계속 하니까
뭐 그런 문제도 있죠. 근데 제가 법 전문한테 물어봤더니 그거 쉽지 않대요. 그 유산 처리하기 쉽지 않대요. 유산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죽을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 그게 숨겨지거나 그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 죽은 사람이 계속 활동하면서 유산이 막 살아나기 때문에 이걸 유산으로 봐야 되는지 법적인 근거가 없대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문제는 이제 사업이 실패하면 누가 책임져요? 사업이 실패하면. 성공해도 문제지만, 실패하거나 지금처럼, 막 이렇게 법적인 이슈에 휘말려. 예를 들어서, 서태지가 죽지는 않았지만, 서태지가 죽은 다음에 AI를 부활시켜서, 뽕짝을 부르기 시작을 해. 그러니까 완전히 그 사람의 이미지와 전혀 다른 트로트 가수로 서태지를 만약에 AI를 부활시킨다고 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렇죠? 가만히 안 있을수록 사업자들은 하고 싶어 하겠지. 그렇죠? 네, 그게 다 마케팅이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굉장히 이렇게 이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슈는 이제 이용자들이 들어오면서 증폭이 되는 거죠. 개발자나 사업자는 별 의도 없이 그냥 단순한 생각으로 만들었는데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 달라집니다. 이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거는 TVN이라는 채널 아시죠? 거기서 2023년 1월 달에 했던 방송입니다. 전원일기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시나요? 이것도 기성세대고 신세대고. 오래됐나요? 네, 오래됐죠.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전원일기의 그 아버지가 최불암 씨 아니에요. 네, 그래서 지금 어린애들도 최불암 씨는 잘 아니까, 하도 많이, 지금도 나와 계시니까, 뭐, 이렇게, 무슨 팔도 밥상인가 뭔가 이렇게 하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나왔던 배우 응삼이라는 분이 계세요. 박윤배 씨가 몇 년 전에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박윤배 씨를 AI로 부활시켜서 전원일기 출연진이랑 같이 만나게 하는 장면입니다. 이 동영상 보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사회적 여파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첫 번째, 보고 싶은 사람을 AI로 부활시켜서 실시간으로 대화하잖아요. 실시간으로 대화하는 기술이 이제 가능한데, 이게 지금 현재 이제 돈과 시간이 좀 들리긴 하지만, 이게 보편화되면 돈도 적금 들고 시간도 빨라지고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나 진짜 돌아가신 아버지 만나고 싶어. 아니면 내 친구 만나고 싶어. 그런 수요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사업이 되죠. 사업이 됩니다.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제 이 전원일기 이 출연진이 아니라 그 뒤에 나왔던 딸이에요, 딸. 보통 우리가 죽음을 구분할 때 보통 세 가지로 구분합니다. 우리가 강의하는 사이에, 우리나라에 보통 하루에 자살하는 사람이 한 39명 된대요, 평균. 그러면 강의 한 2시간 하면 3명 정도가 자살합니다. 뭐, 다른 사건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 매 시간마다 1.5명씩 죽어가는데 그게 내 삶에 영향을 안 주죠. 왜 안 주냐면 타인이거든요, 타인. 그러니까 타인의 죽음은 나하고 별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 그 야멸차지만. 두 번째 죽음은 본인의 죽음이죠. 본인의 죽음은 뭐 더 생각할 게 없으니까. 죽으면 뭐 어떻게 되는지는 아무도 경험해본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논외고, 이제 세 번째는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에요. 가족의 죽음, 부모의 죽음, 자녀의 죽음, 친구의 죽음, 애인의 죽음. 그러면 보통 존 볼비라는 심리학자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면 남아있는 사람은 심리적으로 4단계를 겪는다. 보통 4단계. 예를 들면 이거죠. 처음에는 받아들이지 않다가 받아들이면서 엄청 슬퍼하거나 막 분노하거나 막 감정적 표현에 쌓여 있다가 그 다음에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해지다가 나중에는 그 사람이 없는 환경에 새로 적응을 합니다. 이 4단계를 거치는데 그 개인마다 차이가 있지만 보통 짧게는 2개월, 길게는 4개월 정도면 이제 4단계를 다 통과를 하는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1년이 지나도 통과를 못 하는 거예요. 1년, 2년이 지나도. 그 사람하고 사랑하는 사람하고 헤어지고 나서 정상적인 생활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질병 코드로 미국에서는 분류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PTSD 뭐 이렇게 유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한 것처럼 PCBD라는 게 있어요. PCBD. 그래서 지속적인 애도 증후군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이분들은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고 나서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죠. 계속 우울증에 빠져 있고 방에 들어같이 있고 조금만 이야기하면 울고 막 이러니까 이제 주로 상담이나 뭐 정신과 이런 분들이 이제 치료를 하는데, 이럴 때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재현 치료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시는 분을 다시 살려내는 거죠. 어떻게 살려냅니까? 되게 많이 쓰는 게 사이코 드라마예요. 그러니까 사이코 드라마로 돌아가신 분 역할을 의사나 배우를 시켜서 해가지고 그 PCBD 환자 속에서 도대체 고인하고 무슨 응어리진 게 있을까? 어떤 게 있어서 이렇게 풀지를 못할까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화하면서 밑에 있는 응어리를 찾아서 풀어내면 훨씬 더 치료가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전문가를 PCBD 전문가라고 부릅니다. PCBD 전문가. 그 PCBD 전문가를 이제 AI가 하겠다는 거죠. AI가 아까 이 박윤배 씨의 딸 혜미가 만약 PCBD 환자라고 그러면 아버지를 AI로 전염시켜서 딸을 만나게 해서 아빠한테 그렇게 가지고 있던 미안한 감정들을 다 풀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 MBC에서 비슷한 거 한 적 있습니다. 시즌 1, 2, 3, 너를 만났다라는 다큐멘터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죽었던 딸을 다시 살려서 딸을 만났던 어머니, 이게 히트를 쳤어요. 유튜브 뷰 수가 2억 회가 넘어갔습니다. 그해 아시아 이 태평양이 다큐멘터리 상도 받고, 뭐 굉장한, 봤던 사람들 다 눈물 바다를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독자 중에서 그분 작가 여성분이었는데 막 비판을 했어요. 남의 슬픔을 가지고 프로그램 만들어서 너희들은 MBC는 장사했다. 막 비난을 한 거예요. 비난하니까 이제 작가가 무슨 이야기 했냐면, 뭐 그런 이야기 할 수도 있죠. 보는 시각이 다르니까. 하지만 자기가 프로그램을 만들었을 때는 이 엄마가 딸에 관해서 거의 PCBD 증후군이 있는 거예요. 막 잊지를 못하고 생활을 못하는 거니까, 그 당시는 아이가 6살짜리 아이가 나은인가 하여튼 그 아이인데 그 아이를 치료하는데 엄마가 전념하느라고 막상 아이하고 떠나갈 준비도 못하고 사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딸하고 아름답게 이별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만들어 준 거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실제 그 프로그램 하고 나서 딸을 이제 그 당시는 이제 AI를 쓰지 않고 목소리만 AI를 쓰고 나머지는 전부 특수 효과를 썼는데 엄마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 프로그램 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디지털 장비를 이용한 PCBD 치료가 효과가 있었던 거죠. 이제 그걸 인해서 두 번째 시즌 2를 만들 때는 이제 아내하고 헤어진 남편을 또 아내를 이제 부활시켜서 만나게 해서 뭐 춤도 추게 하고 이랬는데 그거는 실패했습니다. 그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남편이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아내가 더 생생해져가지고. 그러니까 이것도 잘 두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드는 사람은 분명히 저게 수요가 있어서 막 만듭니다. 만들지만 부작용들은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검증을 충분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 제가 이제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여기 기술 있죠. 빔스튜디오라는 회사에서 몇 달 동안 만들었는데, 섀도우 액터 딥페이크라고 하는데, 섀도우 액터가 뭐냐면, 이 박윤배 씨 역할을 뒤에서 배우가 합니다. 배우가 하고, 그 배우가 전원일기 스텝에 관해서 충분히 사전 지식을 갖고 있고요. 대신에 배우가 이제 실시간으로 당연히 대화를 하죠. 대화하는 사이에 목소리하고 얼굴이 박윤배 씨로 실시간으로 바뀌어서 나가는 겁니다. 바뀌어서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이 프로그램을 해서 아버지를 만나겠다 그러면 아버지에 해당되는 섀도우 액터를 선정을 해서 가족에 대해서 가족들의 기대감을 깨지 않게끔 사전 학습을 회사에서 시킨 다음에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게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알고 보면 별거 아닌데 저는 이제 이거 보면서 큰일 났다. 왜 큰일 나냐면 이거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아마존에서 알렉사라는 AI 스피커 있죠. 작년 여름에 알렉사에서 어떤 기사를 냈냐면 어떤 꼬마애가 잠잘 때 할머니가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를 계속 들으면서 자는 습관을 갖고 있는 애가 있는데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엄마한테 막 칭얼거리는 거야.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 듣고 싶어. 잘 때마다 그러니까 이제 아마존이 짠 하고 나타나서 하는 아이가 그 할머니 목소리 2분만 우리한테 주시면 이 아이는 다시 할머니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들으면 잘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어떻게? 알렉사의 목소리를 할머니 목소리로 다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이게 보이스 스타일 컨버전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2분이었어요. 작년 여름에. 근데 최근에 10초로 줄었습니다. 10초. 할머니 목소리 10초만 있으면 AI 스피커를 다 바꾸는 거예요. AI 기술이 그렇게 좋아진 거죠. 좋아진 겁니다.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이 기술을 누가 쓰느냐? 보이스피싱에서 씁니다. 보이스피싱. 섀도우 액터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예요. 범죄자고 앞에 박윤미 씨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희생자예요. 자, 시나리오 말씀드릴게요. 이거 유튜브에 이미 몇 개 떴습니다. 피해자들 떴고요. 이거죠. 보이스피싱 뒤에는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조직이 있습니다. 조직이. 그래서 특정인에 관해서 이렇게 털어요. 가계도라든지 기본적인 텁니다. 기본적으로 털어서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고 가게도 이렇게 전화번호 딱 나온 다음에 딸한테 전화합니다. 딸이 이제 대학 막 졸업해서 취업해서 다니는데 아침에 차를 가지고 출퇴근하는 사실을 파악했어요. 그럼 이제 딸한테 전화를 해요. 전화번호 가지고 전화하면 뭐 할 말 없죠. 죄송합니다. 잘못 걸었습니다. 끊어버리면 돼요. 10초만 목소리 따면 돼요. 전화기로. 10초만 목소리 딱 딴 다음에 AI로 바로 학습시켜서 실시간으로 엄마한테 전화합니다. 딸 출근하는 시간에. 엄마 채널에서. 딸 목소리, 엄마 어떻게 나 지금 출근하다가 횡단보도에서 사람 쳤어. 아저씨 쳤는데 많이 다치진 않았는데 이 횡단보도 사고는 보험도 안 되고 다 사법 처리되고 나 사법 처리되면 회사에서 잘리는데 어떻게 막 울고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그 다쳤던 아저씨가 전화기를 탁 빼앗는 거예요. 빼앗으면서 따님이 너무 많이 울어서 제가 전화를 다시 받았는데 제가 다쳤던 사람이라고. 근데 뭐 저도 자식이 있고
뭐 그러는데 이거 구태여 사건 만들어서 보험 처리하고 형사 처분하고 할 게 뭐가 있냐고 그냥 제가 제 계좌 불러드릴 테니까 돈 치료비 주시면 제가 알아서 그냥 치료할게요. 30분 안에 2천만 원만 넣어주세요. 서유 선생님 넣어주실 것 같아? 안 넣어줄 것 같아? 자신이 없지만 아빠는 그런데 엄마는 100% 넣어줍니다. 엄마는 100% 넣어줍니다. 만약에 엄마가 다쳐서 딸한테 전화하면 딸은 100%안 넣어줍니다. 근데 이게 내리사랑이라서 왜냐면 문자로 아빠 나 액정 깨졌어 뭐 이래도 속아서 넘어가잖아요. 검찰청입니다고 해도 속아서 넘어가죠. 우리나라에 한 해 보이스피싱으로 잃어버린 돈이 8천억이에요. 8천억. 엄청 많죠. 제 제자도 대학원생도 그 똑똑한 대학원 석사과정 학생이 아침에 울면서 왔어요. 선생님, 저 교수님, 저 보이스피싱 당해서요. 3천만 원 털렸어요. 털리긴 본인이 넣고 왔는데 통장에다가. 그러니까 본인 넣고 와서는 아침에 잠자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자기가 정신을 딱 차려보니까 은행에서 이미 통장에 돈 넣고 오는 사이에 혹시 이거 보이스피싱 모른다는 생각이 그때 나왔다는 거예요. 상황에 말린 거죠. 그런데 이제 딸 목소리 다급한 상황에서 전화 보면 그 속아 넘어가죠. 넘어갑니다. 100% 넘어갑니다. 그래서 계속 사건 여기 유튜브에 보시면 실시간 AI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 검색하면 막 나옵니다. 자기들 털렸던 거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강의 들으신 거 돈 좀 뽑을 수 있도록 하나 제가. 네. 방법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첨단 범죄를 막을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은 가장 아날로그적인 방법. 군대에서 쓰는 암구를 활용하셔야 돼요. 군대에서 쓰는 암구. 아시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써야 되는데 문제는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머리가 좋잖아요. 이 사람들을 못 알아차리는 암구를 찾으셔야 돼요. 그게 이제 관건인데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해드릴게요. 저희 집도 암구가 있습니다. 하도 AI 때문에 가짜 얼굴, 가짜 목소리. 아까 이거 4개월 걸렸다고 그랬잖아요. 4개월 걸렸는데 얼굴을 빼고 목소리만 하는 걸 하루 만에 합니다. 하루도 안 걸립니다. 얼굴 하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범죄가 앞으로도 굉장히 많아지는데 어떡하냐면 저희 집은 아버님 일찍 돌아가셨어요. 거의 2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결혼하자마자, 제가 결혼하자마자. 어머니는 지금 이제 거의 90 가까이 살아 계시고, 그다음에 아내 있고 두 아이들이 있는데, 이제 주로, 어머니하고 우리가 문제죠. 자식들한테 전화 안 할 테니까. 뭐 아버지 다쳤다고 그래봤자 꿈쩍도 안 하잖아. 근데 딸 다쳤다고 그러면 아버지는 막 움직이니까. 하여튼, 이제 다 모아놓고 이야기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엄마, 아빠나 할머니한테 전화하면 우리가 이렇게 물어볼 거다. 할아버지는 괜찮으셔? 할아버지 돌아가셨잖아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셔. 그러면 보이스피싱 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거 할아버지 같이 차를 타고 나갔나 보다. 이거 할아버지도 다쳤다고 그러면 문제가 심각해지죠. 그러니까, 할아버지 괜찮으시고 옆에 계신다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상황을 둘러 넘어가겠죠. 무슨 대답을 하든 대답을 딱 듣는 순간 얘가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죠. 그런 걸 하나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식구들만 딱 알 수 있는 상황. 보이스피싱 범죄자가 유추할 수 없는 상황. 아까처럼 뭐 화랑, 담배 그것도 괜찮아요. 화랑, 담배 하는 순간 걸렸네요. 끊어버리겠죠. 그런 식으로 하겠는데. 근데 이런 경우도 진짜 사고 날 수도 있어요. 보이스피싱이 아니고. 그럴 땐 애들한테 진짜 너희들이 만약 사고 나면 처음부터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시작해라. 할아버지 이야기하고 시작하면 진짜 실제 상황인 줄 알겠다.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한테도 어머니 혹시 며느리나 아들이나 손주한테 전화 오면 물어보세요. 할아버지는 괜찮으시냐고 물어보세요. 그러셔서 돌아가셨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할아버지 괜찮으시다고 건강하시다고 하면 그거 사기입니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아주 간단한 건데 하나 만들어 놓으셔야 세상이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회에 보면 똑같은 대상을 놓고 구성원들이 극단의 시각을 갖고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개, 강아지. 한쪽에서는 반려견이라서 가족으로 바라보죠. 한쪽에서는 먹는 음식으로 바라봅니다. 이제 그래서 막 갈등해지죠. 이제 이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거 인형 아니야? AI 아니야? AI 로봇 아니야? 근데 이 사람한테는 배우자예요. 배우자입니다. 비난하는 게 좀 그렇죠. 이게 AI가 아니었을 때는 저게 불가능했는데 아까 3D 홀로그램 보셨어요? 그게 게이트박스라는 건데 150만 원 정도 합니다. 그 안에 홀로그램 캐릭터가 한 6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고를 수 있는데 이 친구는 하츠네 미쿠를 고른 거예요. 그 게이트박스는 일본에서 만들었는데 우리나라 네이버의 계열사인 라인에서 인수했어요. 그래서 거기에 AI가 클로바가 들어가 있습니다. 클로바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거죠. AI가 너무 사람 같아지니까 사람이 진짜 사람으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무원 같은 경우는 직장 내에서 다른 여성한테 몇 번 프로포즈를 했대요. 차인 거예요.
차여서 집에 와서 이 게이트박스하고 대화하는 도중에, 너무나 상냥하게 자기를 너무 잘 유도해주니까, 멀리서 찾을 게 아니라 이 여자랑 결혼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결혼에 옮긴 겁니다. 만져지는 대상이 없으니까 인형을 가지고 한 거고, 우리가 옛날에 경부고속도로가 없었던 시대가 있었겠죠. 박정희 대통령 초기 때는. 그 당시는 뭐 전국 이렇게 일일 생활권도 아니고 뭐 서울 가는데 이틀씩 걸리고 이랬으니까 결혼을 시켜도 그냥 그 지방끼리 시켰어요. 경상도는 경상도, 전라도는 전라도끼리 시켰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일일 생활권이 되고 막 하루 동안에 다 돌아다닐 수 있으니까 그게 허물어졌죠. 제가 대학원 때 우리 바로 위에 선배가 결혼할 때 제가 사회를 봤는데 그 선배가 대구 사람이에요, 신랑이. 그리고 형수, 신부가 전라남도 광주예요. 그래서 그날 결혼식 할 때 신랑 측이 경상도고 신부 측이 전라도여가지고 하객들이 막 술렁술렁 이게 뭐야? 막 아직도 잘 수영을 못하던 뭐 그런 시대에서 90년대 초였거든요. 굉장히 빨리 이제 30년 사이에 바뀐 건데. 그래서 경상도 지방에 살았던 어떤 어머니는 잘 키운 자기 아들을 이제 아들이 커서 장가 갈 때쯤 됐을 때는 그랬겠죠. 자기 며느리도 경상도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시대가 옛날에 있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며느리가 전라도일 줄은 몰랐던 거죠. 그런 시대가 왔었습니다.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며느리가 한국 사람이 아닐 줄은 생각도 못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자기 며느리가 남자일 줄은 생각지도 못했던 거죠. 미국은 50개 주가 동성혼이 합헌입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더 시간이 지나니까 우리 집 며느리가 사람이 아닐 줄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자, 이게 뭐냐면 기술이 자꾸 발달하면서 이제는 상상 못했던 것들이 가능해지잖아요. 앞에 죽었던 사람을 다시 살려서 살아있는 사람처럼 행동을 시키죠. 그 사람이 죽기 전에 가지고 있던 전문성을 가지고 다시 살립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가 죽은 다음에 의사를 다시 살려서 지식인에 나오는 것처럼 AI 의사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의사협회에서 반대하겠지만, 국민 건강을 해친다고 반대하겠지만 기술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가상인간 잠깐 이야기했지만 존재하지도 않는데 존재하는 것처럼 행동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지금처럼 인간관계에 개입을 해서 전통적인 관계를 흔들어댈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앞에서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상당히 다른 문제예요. 왜냐하면 개에 대해서 보신탕과 반려견 사이에서 어떤 게 옳으냐 그르냐 하는 문제는 사람마다 보는 시각이 다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의 그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연동이 되면서 굉장히 큰 파장을 일으킬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저기에 대해서 나는 우리 집 아이가 저렇게 AI 며느리나 AI 사위를 데려오는 거 나 못하겠다. 그러려면 기성세대 입장에서는 그 아이를 설득할 만한 논거가 있어야 되죠. 이렇게 해서 너 그렇게 판단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설득할 만한 논거가 있어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아무리 논거가 좋아도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안 섭니다. 그래서 제3자가 해줘야 돼요. 부모님 막 말하면 무조건 반발하거든. 근데 그 기성세대의 책임이죠. 그런데 결국 설득 못 시킬 거면 어떻게 해요? 부모님 수용해야죠. 수용해야 됩니다. AI 며느리 데리고 같이 살아야 되는 거죠. 아니면 그것도 아니면 따로 살던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AI가 윤리가 우리가 보통 도덕은 옳고 그름의 문제인데 윤리는 다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AI 윤리한다고 그럴 때는 저건 나쁘니까 만들면 안 돼 이게 아니라 저것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어떤 파장이 올지를 예측을 해서 사회적으로 그 파장이 싫으면 그걸 막아야 되는 거고요. 그것도 허용하지 뭐 그러면 그냥 수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AI는 앞으로 이런 문제들이 엄청 많아질 겁니다. 점점 많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갈등은 주로 기성세대하고 새로운 세대 사이에서 벌어지는 갈등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예방주사를 앞으로 벌어질 AI 세대에 대한 예방주사를 놨으니까 한번 윤리적 상상력을 잘 가지고 지켜보시면 제가 볼 때는 3, 4년 안에 엄청난 문제들이 생길 겁니다. 여기까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